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경남 함양 산불이 올해 첫 대형 산불로 확산했습니다.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는 등 총력 진화 중인데 건조한 날씨 탓에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추가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판결 후에도 교역국들이 기존의 합의를 유지하길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스피가 또 상승해 장중 5,900선도 뚫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투자 심리가 자극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늘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할지 검토합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비롯해 내란 혐의 항소심을 전담할 서울고법 내란재판부는 오늘부터 가동에 들어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 환영글에서 룰라 대통령의 인생이 자신과 닮았다며 영원한 동지라고 적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 오늘 정상회담을 합니다. 회담에 앞서 청와대 복귀 이후 첫 국빈인 룰라 대통령을 환영하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조금 전 현장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내외의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김혜경 여사는 한복을 입은 모습이었는데요. 브라질 룰라 대통령 내외가 탄 차량이 청와대에 도착을 해서 룰라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서로를 꼭 껴안고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청와대 대정원에서 룰라 대통령 내외를 환영하는 이재명 대통령 내외의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신데요. 청와대 복귀 뒤 첫 외국 정상의 국빈 방문입니다. 특히나 이제 브라질 정상의 국빈 방한은 2005년 이후 21년 만인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해외 방문이었죠. 지난해 6월에 있었던 G7 정상회의장에서 만나서 첫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 대통령이 소년공 시절에 팔을 다친 일화를 소개하면서 서로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도 했는데요. 오늘 룰라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에너지, 또 방산 등의 분야에 대한 양국 협력 심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환영식 이후에 정상회담이 진행될 예정인데 각 순서마다 들어오는 새로운 소식들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그에 따른 추가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미국 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혜영 기자, 일단 우리 정부는 미국의 추가 조치를 살피면서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조로 보이네요. 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늘 아침 민관합동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관계부처와 경제단체, 그리고 자동차와 배터리, 반도체, 철강 등 업종별 협회 등이 참석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에 따른 업계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김 장관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미국의 관세 정책 공세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세계 통상 환경 불확실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우리 정부 대응 기조에 대해선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익국대화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기업에게 미칠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우호적인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 미국이 불공정 무역을 전제로 한 보복 관세를 허용하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예고한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조사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예단하지 않고 있다며 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 통상 이슈들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판결 직후에도 협상 상대인 하워드 러트닝 미 상무부 장관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정부는 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선 불확실성이 큰 만큼 미국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업계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미국의 추가 조치 향방에 따라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민관이 소통하며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최아영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교역국들이 기존 무역 합의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계 앤디 킴 상원의원은 미국 국민에게 관세 환급금을 돌려주라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사령탑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교역 상대국들이 미국과 체결한 무역 협정의 유지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ve been in touch with our foreign trading partners, and all of them want to keep the trade deals that have been set.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기존의 무역 합의를 뒤집고 다시 협상하자는 교역국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의 15% 글로벌 관세를 예고한 근거인 무역법 122조가 관세 부과에 가교 역할을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역국에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150일 동안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를 동원한 관세 조사로 기존과 동일한 관세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선 법원 결정을 따르겠다면서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The Supreme Court remanded it down to a lower court, and we will follow what they say, but that could be weeks or months when we hear them. 민주당 소속 앤디 김 상원 의원은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국민에게 환급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is administration took money out of the pockets of American families, upwards of $1,700 per family. They should give it back. We're working on legislation that would be able to have this refund back to the American people. 관세 전쟁의 조용한 설계자로 평가받고 있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교역국에 대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에 나섰습니다. 브라질과 중국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아시아 국가의 과잉 생산 조사에 나서겠다고 예고해 우리나라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에 대법원의 관세 판결이 미치는 영향은 없을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현재 미국의 중국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 40%이고 필요할 경우 다른 수단도 동원할 수 있다며 미중 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경남 함양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건조한 날씨 탓에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밤사이 산불 확산 대응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고 소방청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명준 기자. 네, 경남 함양 산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현재 진화 상황 어떻습니까? 네, 당국은 헬기 51대를 비롯해 장비 170대와 인력 75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불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산림청 어젯밤 산불 확산 대응 단계를 기존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기도 했는데요. 소방청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 진화율은 58%로 산불 영향구역은 232헥타르입니다. 전체 불의 길이는 8km, 남은 불의 길이는 3.4km입니다. 현장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어 진화율을 끌어올리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두꺼운 낙엽층과 험한 산세도 진화대원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 160여 명이 대피해 있지만 인명피해는 없고 시설 피해는 비닐하우스 한 동이 불에 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오전에 있었던 브리핑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밤사이 강풍이 이어지고 현장 지형에 급경사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원들이 현장에 접근하기 힘들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컸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한때 66%까지 올랐던 진화율도 아침 무렵 32% 수준으로 후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함양 지역이 지리산 자락에 걸쳐져 있는 만큼 이번 산불이 지리산으로 번지진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인데
당국은 산불 구역과 지리산과는 거리가 있어 지리산으로 번질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산불 지역을 4구역으로 나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오늘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주부를 잡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함양 산불 현장에서 YTN 임영준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경남 함양 지역에서 올해 첫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경남 내륙은 올해 역대 2번째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행히 내일은 전국에 단비나 눈이 내릴 전망인데 이 산불이 발생한 지리산 인근에도 강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정혜윤 기자, 경남 지역 건조한 날씨여서 참 걱정을 했는데 단비 소식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단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오늘까지는 산불이 더 확산할 수 있어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남 함양 마천면의 산불은 어젯밤 10시 반을 기해서 대형 산불로 커졌습니다. 최근 함양 등 영남 지방은 건조특보가 한 달가량 지속한 곳이 많았는데요. 산불이 발생한 함양은 현재 화재 위험의 기준이 되는 실효 습도가 14%대로 건조 경보의 기준인 25%보다도 더 낮습니다. 특히 경남 지방은 지난 21일 기준 평균 누적 강수량이 0.9mm로 예년의 1.5%에 불과합니다. 최저순위 역대 2번째에 해당할 정도로 건조한 날씨입니다. 이렇다 보니 함양은 올해 첫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산불 영향 구역이 200헥타르 이상 더 확대했습니다. 특히 산세가 험해 불길을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실제로 산불 현장에서는 급경사에 탈 연료가 많아서 꺼진 불이 바람에 되살아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함양 지역에서는 오전 10시 이후 초속 10m 이상의 순간 돌풍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일은 중서부와 호남 지방에 이어서 경남 서부 지역으로도 산불을 잠재울 비와 눈 예보가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경남 서부 내륙에 오전부터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을 60%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이 지역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거나 3에서 8cm, 많게는 최고 10cm까지 다소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강수가 시작되기에 앞서서 오늘 낮 동안 강풍이 다소 약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진화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에는 경북 청송군 파천면의 야산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고 산림 0.08헥타르가 탔습니다. 산림당국은 야산을 지나는 도로 근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에는 충북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나 6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진화 헬기와 장비 50여 대, 인력 530여 명을 투입해 야간 진화에 나서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밤사이 강한 바람에 불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자 단양군은 주민과 등산객들에게 대피소로 몸을 피하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고 주민 4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충북 단양경찰서는 산불 현장에서 불을 낸 것으로 의심되는 8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처럼 곳곳에서 주말 사이 크고 작은 산불 20여 건이 일어난 가운데 정부가 산불을 유발하는 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산불의 상당수가 입산자 실화, 또 불법 소각 등 개인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담배꽁초 투기, 또 쓰레기 소각 등 산불 유발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엄정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지방 정부는 산림 인접지역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철저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기관은 실화자 등에 대한 수사 검거 및 형사 처벌을 엄정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2심에 대해 고법의 내란 전담 형사 1부로 배정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내란 2심은 고법의 내란 전담 재판부 형사 12부에 배당이 됐고 고법의 형사 1부, 12부는 오늘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로 운영이 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2심은 서울고법의 내란 전담 형사 1부로 배당이 됐고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2심은 고법의 내란 전담 재판부 형사 12부로 배당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고법의 형사 1부와 12부는 오늘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로 운영이 된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로 6.3 지방선거가 꼭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에서 여야는 서로를 심판 대상으로 규정하며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이번 선거 각 당이 내건 구호부터 살펴볼까요? 네, 한마디로 다시 윤석열 대 이재명입니다. 양당 대표 아침 회의 메시지로 살펴보면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철저한 준비와 압도적 승리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다면서 다시 한번 내란 세력 심판을 꺼내들었습니다. 지방선거 승리로 윤 어게인 내란 세력을 심판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겠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의 심판론을 띄웠습니다. 관세 협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만큼 대통령이 이번엔 SNS 속으로 숨지 않고 전면에 나서주길 바란다 꼬집으면서 민주당의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도 한마디로 미친 짓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정치 인플루언서가 아닙니다. 이번 관세 협상만큼은 국민의 우려가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전혀 다른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양당 모두 선거 준비를 위한 본격적인 실무 준비에도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이틀간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단체장 후보자 면접을 진행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오늘 공천관리위원회 두 번째 회의를 열고 경선 룰 등을 논의하고 모레엔 인재 영입 발표도 예정됐습니다. 다만 지방선거 시간표가 다가오는 것과 별개로 양당 모두 속사정은 복잡합니다. 민주당은 먼저 오늘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이 출범했습니다. 무려 민주당 의원 105명이 참여하는 대대적 규모인데 정청래 대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친명계 세규합이란 지적도 나오는데 지도부는 이러한 해석에 선을 긋고 있지만 지지층을 중심으로 갈등은 심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오늘 공소취소 모임 출범식에선 정청래 대표를 제명해야 한다. 정 대표는 제2의 윤석열이다는 등 지지자들 사이 격앙된 반응이 쏟아져 나왔고요. 이재명 대통령 대표 팬카페인 제명인의 마을에선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당내 분란을 자초했다는 이유로 강제 퇴출당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전부터 진행 중인 의원총회가 또 한 번 장동혁 지도부의 명운을 가를 거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해 장 대표는 무죄 추정 원칙을 거론하며 절연을 거부했죠. 오늘 의총에서 장 대표를 향한 노선 변화, 나아가 거취 압박 더 거세질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초대선 의원 모임 간사 이성권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 대표의 절연 거부는 본인이 윤어게인 몸통임을 증명한 격이라며 당 노선 등을 놓고 전당원 투표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의 당면 개정도 의총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데 어제 최고위에선 지방선거 이후로 결정을 미루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네, 국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법사위가 열리죠? 그렇습니다. 오늘 법사위엔 행정통합특별법과 3차 상법 개정안, 윤석열 사면금지법 등이 상정돼 또 한 번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특히 지방선거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인 행정통합특별법이 관심인데요. 대구 경북이나 전남 광주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했지만 대전 충남 통합엔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입니다. 지방선거 일정까지 감안하면 빠듯한 상황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대전 충남 통합 문제를 논의하자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대표 회담을 공개 제안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민생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며 본회의 일정에 협조하라고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아직 장 대표 측에서 뚜렷한 답은 없는 상태입니다. 장 대표 응답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일단 민주당은 내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 매일 본회의를 열어 행정통합특별법을 포함 밀린 입법과제를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언 등을 골자로 한 3대 사법개혁안도 이번 임시국회 안에 통과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의사일정 의결을 통해 우원식 의장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본회의 일정을 고수할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은 결국 이 대통령 방탄용 입법이라는 게 국민의힘 시각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애초 합의대로 목요일 본회의 개의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일정을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 맞대응을 비롯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일정에 협조하지 않는 방법 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오늘 오후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을 불러 한미 관세 협상 관련 업무 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가 개장 직후 5,900선도 넘어 설 연휴 이후 사흘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 2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 20만 전자, 100만 닉스에 다가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류한웅 기자, 코스피가 매일 100%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은 얼마쯤 올라와 있습니까? 현재는 상승폭이 줄어들어 5,870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5,900선을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의 순매수 속에 1.6% 오른 5,903으로 출발해 5,930선까지 날아올랐습니다. 6,000포인트 고지가 70포인트 너머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기관의 순매수로 지수가 상승했는데 이후 기관이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지수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강세가 두드러집니다. 모두 장중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삼성전자는 20만 원, SK하이닉스는 100만 원 진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투자 심리가 자극받은 결과로 보입니다. 현대차와 LG전자를 비롯해 전력과 보험주 등도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1% 오른 1166으로 출발해 상승세입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 중인데 상승세는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달러화가 약세를 띠면서 원달러 환율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3.6원 내린 1,443원으로 개장해 1,439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까지 내려온 것은 지난 13일 이후 3거래일 만입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늘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지 검토합니다. 만약 항소심을 가게 된다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결심 시점 등이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오늘 내란 특검의 회의 언제 열립니까? 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는 오늘 오후 5시 장우성 특검보와 수사팀을 소집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 여부를 논의합니다. 현직 부장검사급 이상까지 모두 10명 정도 참석하는 거로 파악됐는데요. 특검팀은 판결문을 분석하면서 1심에서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유를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주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장우성 특검보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도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항소 여부를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항소 제기는 오는 26일 목요일이 기한입니다. 네, 항소심에 간다면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네,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에 결심을 굳히고 세부적인 행동에 나섰다고 판단했는데요.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10월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등 군 관계자를 진급시킨 시점부터 계엄을 준비한 거라고 봤습니다. 당시 군 장성 인사 내용이 적힌 노상원 전 국궁정보사령관의 수첩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12.3 비상계엄은 즉흥적으로 선포된 게 아니라 1년여 전부터 기획한 내란이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 수첩이 언제 작성된 건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특검은 이를 중점적으로 다툴 전망입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에 군병력을 투입한 행위 자체가 내란이라는 판단을 포함해 전반적인 공소 사실을 뒤집으려 할 거로 보입니다. 항소심이 이어진다면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서울 고등법원 내란 전담 재판부인 형사 1부 또는 형사 12부에 배당된 뒤 집중 심리가 진행될 전망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이 서울 고등법원 형사 1부로 배당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도 항소심이 형사 12부로 배당됐습니다. 네, 오늘 법원에선 내란 특검이 기소한 다른 재판도 열리죠. 그렇습니다.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 10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군 보안 사유로 비공개로 진행 중인데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3차 공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열린 법무부 간부회의와 관련해 승재현 전 인권국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3차 공판도 진행 중인데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오전 증인으로 나와 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1심 선고가 내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2시 전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전 씨는 김건희 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8천여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의 몰수와 2억 8천여만 원 추징을 요청했습니다.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피의자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모든 남성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성이 사용한 걸로 보이는 SNS 계정에서는 불특정 다수와 소통을 시도한 듯한 정황이 포착돼 추가 수사의 단서가 될지 주목됩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 20대 여성 김모 씨가 지난 19일 구속 송치된 이후에도 경찰 수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숨진 2명과 의식을 잃었던 1명 외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를 포함해 규명해야 할 점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김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남성을 모두 조사하고 범행 의심 정황이 파악되면 진술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김 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인스타그램 계정에서도 불특정 다수와 소통을 시도한 듯한 흔적들이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4년 1월부터 2년 동안 해당 계정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마지막 범행 바로 전날인 지난 8일에도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김 씨는 대부분 자신의 사진과 함께 선팔 마팔, 마팔 DM 등 해시태그를 달았는데 SNS로 친구를 맺고 개인 메시지로 대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김 씨가 다른 남성들과도 소통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라 추가 수사에서 단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경찰은 김 씨의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을 먼저 분석할 예정인데 이후 인스타그램 등 SNS 계정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최근 김 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투입해 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분석 결과가 나올 전망인데 남성들을 재우려고 했다는 김 씨의 기존 주장을 뒤집는 새로운 내용이 드러날지 관심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 임명 6개월 만에 직권 면직된 김인호 전 산림청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된 김인호 전 청장과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고 직후 귀가 좋지 않은 김 전 청장이 전화기를 꺼둔 상태라 아직 일정을 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인호 전 산림청장, 임명 당시부터 셀프 추천으로 논란이 됐던 인물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기 일주일 전에는 24시간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한다며 산불 예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김인호 전 산림청장은 이재명 정부가 도입한 국민추천제를 통해 차관급 고위공직자가 됐습니다. 시민단체 성남의제 20일 활동 등 이른바 성남라인과 인연을 강조해 눈총을 받았는데 심지어 추천서를 스스로 쓴 셀프 추천으로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부속실장 비롯한 여권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드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맞으시죠? 저는 제가 잘 안다고 생각해서 저희 추천을 민주당은 당시 국민추천제는 자천도 가능하다며 야당의 질타를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일축했습니다. 셀프 추천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전문성에 자신 있다라고 저희가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잡음 속에 임명된 산림수장은 최근까지도 산불 예방을 전면에서 외치며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24시간 비상 대응 태세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막을 수 있는 재난입니다. 하지만 이 대국민 담화 꼭 일주일 뒤 김인호 전 산림청장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 취임 6개월 만에 직권 면직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추천제의 민낯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백현동 옹벽 아파트를 옹호하는 보고서를 썼던 인물을 김현지 부속실장 측근이라는 이유로 앉힐 때부터 예견된 청와대의 검증 실패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특정 개인의 일탈을 국민추천제 전체 문제로 몰아가는 건 정략적 의도라며 인재풀을 넓히고 인사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노력을 정쟁거리로 삼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직자가 결코 해선 안 될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빠르게 면직 조치했지만 1억 5천만 원 넘는 연봉에 전용 차량과 기사까지 있는 산림청장이 산불 조심 기간에 왜 운전대를 잡은 건지 국회 차원에서 공방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서울시 공공자전거죠. 따릉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범인이 검거됐다라는 경찰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462만 명의 계정이 유출이 됐고 이 계정 속에 담긴 정보는 전화번호, 또 주소, 체중 등이 있습니다. 10대 피의자 2명을 경찰이 불구속 송치를 했고 범행 당시에는 중학생이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유출된 개인정보가 판매된 정황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고 이 따릉이를 관리하는 서울시가 시민 개인정보 보호에 지금 취약한 상태다라고 경찰은 보고 있고요. 또 따릉이 서버가 가입자 정보 인증 절차가 없었고 가입자 개인정보관리부실은 서울시설공단의 책임이 있다라는 경찰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개인정보 유출범이 검거됐다는 경찰의 발표가 있었고요. 관련된 추가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 소속 A 부장판사에게 품위 손상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에서 4km 정도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당시 A 부장판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1%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음주운전이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비율은 10년 사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음주운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세대별 격차를 보였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음주운전 경험률이 10년 사이 6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 경험률은 최근 1년 동안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 중 조금이라도 술을 마신 뒤 운전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데 2025년 알코올 통계 자료집을 보면 지난 2023년 기준 19세 이상 성인의 음주운전 경험률은 2.1%로 집계됐습니다. 2013년 12.6%를 기록한 뒤 2016년 8.4%, 2020년 3.3% 등 하락세를 보이다 2023년 2% 초반까지 떨어진 겁니다. 연령대별로는 2023년 기준 70세 이상의 음주운전 경험률이 4.1%로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60대도 2에서 3%대를 기록했는데 30대는 1.1%, 19세에서 29세는 0.8%로 세대별 격차를 나타냈습니다. 조금이라도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타본 적이 있다는 비율도 크게 줄었습니다. 성인의 연간 음주운전 차량 동승률은 2013년 14.9%에서 2023년 3.3%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3년 12.3%에서 2023년 6.6%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이 강화되는 등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비율도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네, 조금 전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서울시 공공자전거 대여 서비스 따릉이에서 46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10대 2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을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서울시설공단 측의 관리 부실은 없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회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따릉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게 10대들이었다고요? 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유자전거 따릉이 서버에 접속해 계정 462만 개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과 B군을 오늘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유출된 계정의 개인정보에는 아이디와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이 포함됐습니다. A군은 중학생이었던 지난 2024년 6월 28일부터 이틀 동안 따릉이 서버에 침입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범행에는 A군이 SNS로 알게 된 B군도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군은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범죄 외에도 지난 2024년 4월 공유 모빌리티 대여업체 서버에 디도스 공격을 시행해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군이 공유 모빌리티 대여업체 디도스 공격 이후 SNS를 통해 알게 된 A군에게 기술적 취약점을 알려주면서 두 사람이 함께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럼 경찰은 이들을 어떻게 검거한 겁니까? 네, 경찰은 B군의 공유 모빌리티 대여업체 디도스 공격과 관련해 압수한 B군의 컴퓨터 등에서 따릉이 계정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B군에게서 압수한 물품을 분석한 결과 A군이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특정됐고 경찰은 지난달 말 A군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군의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 B군은 자기 과시욕과 호기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군은 범행 동기와 관련해 경찰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계속 진술을 거부하는 A군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소년범인 점 등을 이유로 모두 반려됐습니다. 경찰은 A군과 B군 외에 제3자에게 따릉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시가 서울시설공단 측을 상대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다며 수사를 의뢰한 것에 대해서도 입건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윤 의계인에 대한 어떤 본인 스스로가 몸통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절연을 요구한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좌표찍기를 한 것 아닌가. 당 노선 변화에 대한 촉구나 이런 역할이 없다면 우리 당은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사랑을 거의 포기한 정당이다. 거기 계신 분들 빨리 나오세요. 많은 사람들이 미친 것 같은 짓을 하면 그 사람들이 미쳤거나 제가 미쳤거나 둘 다 미쳤을 수도 있지만 제가 미친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어떤 반응들 뭐랄까요? 갈등을 이렇게 노정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이 지방선거를 꼭 이제 100일 앞둔 날입니다. 오늘 지금 양당 모두 의총 그리고 결의대회 중요한 시간이 좀 있는데, 자, 일단은 국민의힘이 의총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에 장동혁 대표가 어떤 입장을 낼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했는데 지금 절연을 사실상 거부를 했고요. 당 내부의 반발도 좀 거센 상황입니다. 오늘 의총에 쓰면 어떤 얘기 나올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의총에서 지금까지 의사표시를 거의 안 하셨던 분들도 선명한 의사표시를 많이 하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그 이유가 말씀하셨듯이 2월 19일 윤 전 대통령 관련한 선거가 나온 이후에 장 대표의 그 반응이 기존 수준을 훨씬 넘어서 예를 들어 절윤하자는 세력과 절연해야 된다. 예. 여기까지 나갔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이 당의 존립 근거까지도 굉장히 약해질 수가 있다. 이런 판단을 아마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은 하시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의총에서 나온 결론이 전체 당의 의사를 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저희 당 소속 107명 의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에 분위기가 어떠냐 하는 것이 앞으로 장동혁 지도부가 과연 지방선거까지 존속할 수 있느냐 여부를 포함해서 당의 진로까지도 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의총이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의총에서 어떠한 분위기로 의견들이 나오고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경론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또 이 당의 노선과 관련해서 전당원 투표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직을 걸 마음이 있으면은 전당원 투표를 추진할 수 있겠죠. 또 장동혁 대표 직을 걸어라. 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지난 2월 20일 날 장동혁 대표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서 무기징역 선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윤석열의 후예다. 우리는 하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절연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사실상 국민의힘이 이런 상태로 지방선거를 칠 수 없다는 어떤 문제의식은 높아질 것 같고 참 독특한 게 이게 당내 목소리 중에 배지를 달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나서지 않아요. 지금. 그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따지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여야를 떠나서 당이 무너지게 생겼으면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감 있게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원외위원장들이 지금 목소리를 냅니다. 그것도 한 25명인데 이분들이 장동혁 안 된다 물러나라 했더니 또 원외위원장 한 70여 명이 당신들 조용히 해라 라고 또 이렇게 맞불을 놔요. 원외에서 싸워요.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의힘이 그 안에서 배지를 달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싸워지지 않으면 변화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이렇게 이 머리수잖아요. 머리수 싸움인데 과연 머리수 싸움에서 장동혁 대표가 지겠느냐? 그러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로는 있으나 사실상 뭐 전당원 투표까지 갈 만한 그런 그 배짱이나 어떤 정치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는 좀 우려가 된다. 그래 보입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배지를 단 사람들이 조용하다. 특히나 이제 중진들이 왜 이렇게 의견을 내지 않을까라는 의문도 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이제 중진들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에 출마하실 만한 분들도 있고 또 본인의 지역구 사정이 선명한 의사를 내비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어서 지금까지 잠잠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방금 이제 전당원 투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방법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정당은
기업체가 아니에요. 주주총회를 해서 그 주주의 의사를 반영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가 아니라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곳이 정당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문제가 있으면 그러한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의견과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훨씬 더 수월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조차 지금 당에서 안 하고 있다. 이 모습이 대단히 답답하게 비춰질 가능성이 크죠.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당명 교체 작업이 있었고 실제로 어떤 후보들이 올라왔다라는 이야기도 돌기도 했는데 이게 또 중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후로 이제 연기된 것 같은데 이 모습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를 전략적으로 결정하기가 힘든 지금 현재의 혼란을 겪고 있다, 지도부가. 그리고 미래연대, 미래를 여는 공학. 이름이 그렇게 뭐 국민들한테 와닿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어떤 시간을 맞춰놓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3월 1일 날 하냐, 지방선거 전에 하냐 했는데 사실 뾰족히 당명을 개정한다고 해서 얻을 실익이 없지 않았냐라고 판단한 것 같고 저는 걱정되는 게 국민의당에서 그거 다 지워놨더라고요. 국민의힘을 이렇게 뭘로 막아놨어요. 당사의 그 현판을. 그렇죠, 현판을요. 그러면 이제 이름 없는 당이 된 겁니다. 최소한 당명을 지방선거 하기로 했으면 떼놓고 나서 한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현 상태가 어떨지 모르겠으나 저게 지금 국민의힘 현실이에요. 지금 보고 계신 저 모습이죠. 그렇죠. 무명당이 된 겁니다. 지금 저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방선거까지 저 상태로 유지됩니까? 다시 저거는 복원을 해야죠. 일단 당 이름을 완전히 바꾸기도 전부터 개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저런 퍼포먼스 비슷한 일을 한 건데 굉장히 성급했다고 보고 그 성급함이 벌써 여론과 당내 구성원들의 의견에 의해서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당 지도부가 하는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들이 대단히 여론에 맞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관위도 출범을 했고 그중에 또 공관위원분들한테 문제가 있어서 한 분이 사퇴를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동혁 지도부가 오늘 의총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뭐 계속 지속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갈 거냐 하는 것이 오늘 의총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이제 당의 이런 상황에서 누구보다 애가 타는 사람들은 이번 지방선거에 나가는 후보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 출판 기념회를 열고 장동혁 대표의 발언,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인터뷰에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당권 유지에 더 관심이 많은 속마음이 그런 입장 표명으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쟁에서 져서 나라를 잃고 나서 그 나라의 지도자를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전쟁을 앞두고 당의 대표를 흔드냐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지금 하소연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지도부를 교체할 힘이 없습니다. 노선 변화를 촉구할 뿐이죠. 앞으로 선거 때까지는 아마 산 넘고 물 건널 일이 여러 번 있을 겁니다. 작년 연말까지는 제가 압도적으로 앞섰었죠.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굳이 제 입으로 이게 뭐 당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자, 당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당의 문제가 지금 후보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사실 비단 오세훈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장들도 지금 속이 타는 거는 다 동일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세요? 이미 다 타버렸다고 봐요. 뭐 탈 것이 남았나 싶기도 하고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어떤 개인기가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당만 도와주면 내가 해볼 만한다라는 생각을 그동안 해오지 않았을까. 근데 그마저도 당이 사실 못하는 게 아니라 부끄러운 정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투표를 하러 가는 유권자들이 부끄러워서 못 나가는 겁니다. 지지하는 보수 지지층도 부끄럽게 어떻게 윤석열의 후배들한테 표를 주지? 라는 생각이 갖게끔 당이 가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무리 개인적인 용을 쓴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같고요. 인터뷰를 보더라도 말을 아끼긴 아낍니다. 예를 들면 장동혁 지도부로는 안 된다. 장동혁 대표는 사퇴해야 된다. 물러나야만 지방선거를 그나마 칠 수 있다. 이 말을 아끼는 건 아직은 공천권이
장동혁 지도부에 있기 때문이라는 점은 제가 감안은 돼요. 근데 사실상 국민의힘이 이제 태화가 되는 과정들을 보면 이게 자꾸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눈이나 코나 쓰지 않으면 태화가 되잖아요. 민심을 읽는 능력을 안 쓰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딱 그거예요. 민심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지난 윤석열 정부부터 지금 장동혁 지도부까지 4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당의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선거에서 아무리 기를 쓰고 노력한들 되겠냐라는 것들은 아마 국민의힘의 공통된 지방선거 출마자들 또 준비하는 사람들의 애타는 마음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말씀해주신 그 민심을 읽는 능력이라는 게 조금 전에 윤 전 대변인께서 말씀해주신 그 정무적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지금 뭐 오세훈 서울시장을 모습을 저희가 봤습니다만 지금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아예 국민의힘 후보군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은 상당히 좀 풍부하거든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만큼 이제 지방선거 전반적으로 전망이 안 좋다는 걸 반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경기도만 해도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중에 인구가 가장 많고 뭐 거의 1,500만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면적도 넓고 또 수도권의 중추를 담당하는 곳인데 거기에 선거에 나가겠다는 굵직한 분이 안 계신다. 그것도 제1야당에서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일부 의원들 나가실 만한 분들은 본인 이름이 호명될까 봐 가만히 있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뭐 희생을 강요한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그만큼 경기도라는 곳에서 저희가 의석수도 가지고 있었고 도지사도 계속 배출했었던 그런 과거가 그렇게 멀지 않은데 과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후보조차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느냐를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근데 지금도 지도부에서는 과연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냥 우리끼리 뭉치기만 하면은 후보도 나올 거고 그 후보가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대단히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마 오늘 의총에서 지방선거와 관련한 그런 성토 대회가 상당히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대구를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서문시장을 찾는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할까? 대구를 전국 순회에서 가장 먼저 찾는 그 이유 어디에 좀 있습니까? 대구라는 곳을 정책 관점으로 보자면 보수 정치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이 이렇게 어렵고 보수라는 정치 진영 자체가 붕괴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이라는 영향력 있고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정치인이 뭔가 메시지를 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보수 정치의 본산에서 본인이 지금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보수를 재건하겠다는 강하고 선명한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장소도 대구로 정했고 시점도 이번 주로 정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그 여론조사 결과들이 지금 대구 TK 지역마저도 정당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형국이 있어서 민주당이 대구에도 희망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시각은 좀 어떻게 좀 보세요? 뭐 희망까지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뭐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수치만 보면요. 그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자체가 통합과 성장과 실용을 표방하고 있고 그 부분이 지표로 나타나니까 대구에 있는 보수의 유권자들도 괜찮은데 이재명 대통령 정도의 이런 국정 철학이라면 괜찮아. 근데 국민의힘을 지금 보니까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하고 윤석열의 후회를 선언하는데 우리가 윤석열의 후회를 지지하려고 이 대구의 보수 심장을 했던 건 아니잖아 하면서 부끄러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YS의 그 아들인 김현철 씨가 우리 아버지 사진 떼어내라. 이게 지금 보수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외침이 아닌가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일단은 대구는 민주당이 욕심은 나지만 그 완전하게 이게 우리에게 올 수 있다. 이거는 조금 오만할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더 여러 가지로 이제 호소할 부분들이 있겠으나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방문 자체는 이제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드디어 본인 정치를 시작했다. 보수의 진영 내에서라고 보는 것이고 국민의힘의 당원이 아니에요. 이제 무소속 일반
정치를 하는 한동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2월 19일인가 메시지가 보수의 재건을 표방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수의 심장이 대구에서부터 내가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이라서 저는 장동혁과 한동훈의 싸움으로 비춰지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개인 보수 진영의 한동훈 정치인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지 그런 포인트에서 한번 지켜보는 게 조금 더 좀 유익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오전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대전 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대전 충남, 충남대전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께 행정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 공식 회담을 제안합니다. 장동혁 대표님이나 저나 모두 충남이 고향입니다.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고향 발전을 위하여 우리 둘이 먼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한번 대화합시다. 시간과 장소는 장동혁 대표께서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 소장님 이 회동 제안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일단은 나름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통합,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집권여당 대표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역할을 하겠다라는 강한 메시지 같고요. 사실 들여다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이상한 그 통합론을 얘기해요. 원래 통합론이 처음에 촉발된 게 대전 충남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 지자체당들 충남도지사가 국민의힘이고 대전도 국민의힘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통합해달라고 해서 했다고 했더니 갑자기 대전 충남만 어깃장을 놓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대구 경북은 통합해주세요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왜 국민의힘 내에서 교통정리를 안 해주냐 그거예요. 처음에 시작도 해달라 했다 해줬더니 안 하는 대전 충남. 대구 경북까지도 나서는데 대전 충남은 안 하는 국민의힘 속내. 이 부분을 좀 정청래 대표가 빨리 뭔가 역할을 해서 성사를 시켜서 지방선거 전에 통합 뭐 어떤 특례 시장을 뽑자 이런 얘기 같은데 뭐 사실상 집권여당 대표 역할도 하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과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조금 털고 나가자 그런 친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여야 대표가 이 안으로 지금 만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근데 대전 충남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먼저 원하던 부분이었잖아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제안을 했고 또 양 자치단체장이 공교롭게도 다 저희 당 소속인데 다 찬성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어느 분은 통합된 어떤 시장에 누가 출마하겠다면 내가 양보할 의사도 있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통합하는 과정에서 또 보니까 세부적인 것으로 좀 짚어야 될 게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정확하게 단일한 의견을 모으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일단 대구 경북 말씀하셨잖아요. 그쪽은 저희 당 의원들이 뭐 거의 절대 다수 아닙니까? 그래서 한 30명 가까운 의원분들이 이제 법안도 내고 통합을 촉구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했는데 지금 대전, 충남 이쪽에는 저희 당 의원이 상당히 적고 또 당 지도부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국회 차원에서,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중앙당 차원에서 의견을 조정하기가 좀 어려웠었던 것으로 봅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회담까지 제안한 마당에 당에서도 빨리 준비를 해서 뭔가 정무적으로 판단할 건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그런데 오늘 의총도 있고 해서 빨리 그것이 될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자, 뭐 국민의힘도 그렇지만 민주당에서도 지금 약간의 좀 내용 조짐이 보이는 부분들이 오늘 일단 우리 제명인의 마을, 이재명 대통령의 팬카페에서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퇴출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 이른바 공취모가 오늘 이제 결의대회를 조금 전에 이제 열었는데 이 공취모에 대해서도 내외부에서 좀 비판의 목소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련의 상황들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선 제명인의 마을은 정치 조직은 아니에요. 순수한 그냥 그 팬카페 형식의 제명인의 마을이고 그 다음에 공취모는 당내에서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의 또 모임이죠. 당 공식 기구는 아닙니다. 사실 보면은 이게 당내에서 여러 가지의 뜻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모임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 모임을 누가 비판하겠습니까? 근데 외부에서
조금 과격한 언어들을 통해서 갈등을 초래한 게 저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공치모, 유시민 작가뿐만 아니라 또 일부 진보 성향의 유튜버들도 이 공치모에 대해서 굉장히 방송에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유시민 작가 말대로 하면 둘 다 미친 것 같지만 난 안 미친 것 같다. 그러면 누가 미쳤는지 알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거의 미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치부를 하면서 감정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이건 좋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유시민 작가가 이거를 공치모는 국민들 눈높이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조금 이름을 바꿔가면서 설명을 해가면서 해라. 그래서 조작 기소를 한 검찰의 진실을 밝히는 모임이라든지 조작 기소, 국정조사 추진위원 모임이라든지 이렇게 가면 크게 뭐 문제될 게 없는데 공소 취소라는 압박을 하는 듯한 모임이니까 아쉬움이 크다라고 하면 되는데 미친 사람들이 해버리니까 감정적으로 공치모원들이 또 감정적으로 오는 것이고 유시민 작가가 이러다 보니까 제명인의 마을에서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를 또 거기에서 카페에서 출출하는 상황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갈등을 낳고 갈등이 혼란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명인의 마을도 우리 민주당의 대표와 최고위원을 쫓아내는 게 맞았는가, 투표에 안건을 붙이는 게 맞는가, 이것도 옳지 않고 유시민 작가도 말씀 잘 하시잖아요. 굳이 미친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자극할 필요가 있는가. 당내 일은 당 안에서 의원들이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거, 그게 건전한 비평이고 좀 유능한 평론가의 일이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금 갈등이 좀 어떻게 좀 봉합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가운데 어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다가오는 지방선거의 목적을 이렇게 정의하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무능하기 짝이 없는 분들이 윤석열 등장과 함께 같이 등장한 일종의 윤석열 퀴즈들입니다. 이 무능한 윤석열 퀴즈들은 윤석열의 퇴장과 함께, 퇴출과 함께 같이 퇴출되어야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8곳의 윤석열 퀴즈들이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형 인재를 발굴하고 시민들께 제시하고 선택받는 그런 선거가 될 겁니다.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정말 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도감 있게 소통하는 그런 소통형 인재들을 많이 발굴해서 시민들에게 제시하는 것. 그게 저희들의 첫 번째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조승래 사무총장이 일부 지자체장들을 윤석열 퀴즈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17개 광역자치단체 장충이 8분을 거명을 했으니까 뭐 거의 반이잖아요. 그만큼 저희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자를 많이 냈으니까 방어해야 되는 입장임을 알게 되는 그런 어떤 언급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뭐 좋은 후보를 내서 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내겠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뭐 셀프 추천한 사람 산림청장 임명하고 그분 이렇게 문제 일으키고 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의 인물을 천거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국민들도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형 인재, 어떤 인재를 말하는 걸까요? 뭐 실용적이고 조금 더 일로 평가받는 인재. 정치적인 이념보다는 뭐 행정가를 뽑는다면 지방선거니까 행정 능력에 충실한 사람. 그런 인재를 얘기하겠죠. 근데 윤석열 퀴즈라. 앞서 제가 했던 윤석열 후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승래 사무총장이면 이번 선거는 윤석열의 후회들을 말끔히 씻어내는 선거로 규정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위해 100년 만기 채권까지 발행하며 기록적인 현금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위험을 잊은 시장의 과도한 낙관 속에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가산금리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될 거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은 최근 영국에서 만기 100년짜리 초장기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손자 세대에나 빚을 갚겠다는 파격적 조건에도 투자자들은 줄을 섰습니다. 신용등급 하락 압박을 받던 오라클조차 최근 36조 원 규모의 채권을 성공적으로 매각했습니다. 문제는 투자자들이 받는 위험 보상입니다. 회사채를 살 때 받는 추가 이자인 가산금리가 0.8%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시장이 기업의 부도 위험을 사실상 제로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 전형적인 버블의 증거입니다. AI is very financeable because these big 7 companies have billions of dollars of cash built up, and it's existential to them. So they will spend that money, and that's ratcheting through the whole system. 하지만 번 돈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아지면서 재무 부담은 임계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구글의 여유 자금은 지난해보다 90%나 급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은 보이지 않는데 빚만 먼저 쌓이는 구조입니다. Market now is really focused primarily on software companies and seeing what kind of negative impact it can have, particularly on enterprise software firms. We've seen it in not just equity markets, but bond and debt markets as well. 이런 우려는 민간 기업을 넘어 미국 자산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무적의 자산이라 믿었던 미국 국채마저 버리고 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막대한 부채와 불투명한 재정 정책이 상상을 초월하면서 공공과 민간 채권 모두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금값이 한때 온스당 5,6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유기도 합니다. AI가 불러온 눈부신 투자의 시대 이면에 채권 거품과 달러 불신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고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하는 방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한정혜 정책위 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 당정 협의를 열고 노사정이 이뤄낸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당정에 긴밀히 소통하면서 연내 개정안을 발언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노사정은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에 합의했습니다. 인공지능 수요 확대로 호황을 맞은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2배 넘게 뛰면서 2월 들어 우리 수출 실적이 또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관세청은 2월 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수출액이 435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3.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 등을 제외하고 실제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지난해 동기보다 47.3% 증가한 33억 5천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수출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1%, 2배 넘게 늘어난 151억 1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전라북도 새만금 지역에 인공지능과 수소, 로보틱스 등 미래 신사업과 관련해 수조 원대 투자를 계획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이르면 이번 주 정부 부처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미래 사업과 관련해 수조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할 거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현대차그룹은 오는 2030년까지 국내에 125조 2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새만금 지역 투자 역시 국내 투자 계획의 일부로 AI 데이터 센터와 로봇 공장, 수전의 플랜트 등 설립 방안을 검토할 거로 보입니다. 올해 1월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 3.3제곱미터 1평당 분양 가격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표한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을 보면 최근 1년간 전국에서 신규 분양된 민간 아파트의 단위 면적당 평균 분양 가격은 지난달 기준 605만 7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의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1,595만 3천 원으로 전월 대비 0.08% 올랐으며 3.3제곱미터 기준으로는 5,273만 7천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월 한 달간 전국 신규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은 4,293가구로 전월 대비 5,189가구 줄었습니다. 한 시중은행이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의심하고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원은 은행이 더 적극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었다며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은행 직원이 피해자에게 빨리 경찰서로 가라고 안내하지만 피해자는 믿지 않고 거듭 이름을 묻습니다. 빨리 경찰서로 갔어요, 경찰서로. 은행 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감사하니까. 지금 뭐라고 보이스피싱 대응하는 팀이에요, 저희들은. 어디에 누구세요? 그거는 그 국가기관이 그걸 안 가르쳐줘요? 그래야 제가 나중에 저기 하면 감사를 인사드리지. 은행 직원이라며 전화가 올 경우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면 범죄 조직원이니 응하지 말라는 보이스피싱범들의 말을 믿은 건데 몇 분을 실랑이 하던 은행 직원은 좋을 대로 하라며 전화를 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르쳐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고 피해를 더 이상 예방하기 방지하려면 중요하죠. 제가 제 돈 가지고 제 맘대로 하는 거. 그러면 뭐 그렇게 좋을 대로 하세요, 그러면은. 네. 피해자인 60대 김모 씨는 전날 보이스피싱에 속아 16억 원이 든 예금을 해지하고 이 중 4억 원을 송금한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김 씨가 돈을 보낸 계좌가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신고된 걸 확인한 은행이 김 씨에게 전화했지만 통화는 이렇게 마무리됐고 해당 계좌에 대한 송금을 정지한 것 외에 추가 조치는 없었습니다. 피싱범들은 이후 사흘에 걸쳐 김 씨에게 또 다른 3개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지시했고 피해액은 15억 6천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당시 명의가 도용돼서 이제 범죄가 발생을 했는데 우리의 협조를 해주면 이제 뭐 모든 게 잘 끝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며칠간의 장기간의 이제 그게 이루어져서 김 씨 측은 은행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날 송금 당시 은행이 이상거래로 판단하고 2차례 거래를 제한했지만 주식 투자를 위한 거라는 김 씨 말만 듣고 거래를 풀어준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은행 측에 3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4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은행 측이 피해자가 실제로 주식 투자를 위해 송금한 것인지 추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임시 조치를 해제하는 등 형식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씨 계좌가 피해 의심 거래 계좌라는 것을 인지했고 필요한 임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상 거래를 감지한 은행이 대응에 나섰지만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했다는 법원의 판단에 은행 측은 당시 경찰서 방문을 권유하는 등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충분히 안내했고 은행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임의로 출금을 정지할 수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김 씨 측은 피해액이 15억 원을 넘어가는데도 은행이 안내 외에 추가적인 조치 없이 방치했다며 책임이 더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양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2심 재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와 함께 국내 증시 상황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 글로벌 관세를 15%까지 올리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고강도 관세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걸로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이제는 표명을 한 거고요. 예. 사실 이제는 위법 판결이 나왔을 때 이미 뭐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그 직후에 무역법 122조를 이제 꺼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이제 플랜 B를 가동하려고 준비를 이제 하고 있었다. 이게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미 뭐 만약에 위법 판결이 나온다 그러면 뭐 이제 시나리오대로 갈 거다. 그래서 이제는 뭐 위법하다 판결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는 나왔던 것이 무역법 이제 122조로 해서 이제 수입품에 대해서 이거 150일짜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10% 얘기했다가 그동안 이제는 15% 정도 이제 상호 관세가 있었는데 10%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역시나 이제는 10%에서 15%로 다시 한번 말을 바꿨죠. 그래서 최대 15%까지 할 수 있는 게 무역법 122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15%에 다시 한번 이제 관세를 이제 꺼내 들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예.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법 122조는요 150일짜리입니다. 그 이상으로 가려고 그러면 의회 승인을 또 받아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단기 정책이거든요. 그럼 플랜 B가 뭐냐 그러면, 좋아, 그러면 122조로 150일간, 그러니까 한 5달 동안 끌다가 그 사이에 이제 무역법 301조라든지 무역확장법 232조 이거를 통해서 이제는 계속 관세를 끌고 가겠다라는 것이 지금 플랜 B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예. 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고,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물러설 지금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무역법 301조 여기에 따른 이제 조사 개시 방침을 미국 정부에서 이제 밝혔는데 우리나라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무역법 301조 같은 경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 이제는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예. 한마디로 이제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너희 나라 때문에 우리가 좀 피해를 입었어. 불공정 무역 관행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받았어. 라고 이제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이제는 좀 무역법 301조가 다가왔던 이유가 이런 겁니다. 쿠팡이 사실 우리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예.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그 무역대표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그러면 그 무역법 301조로 이제는 쿠팡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는 상황을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재해달라라고 이제는 목소리를 좀 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무역법 301조가 좀 우리들한테 다가왔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이제 불공정 무역 관행 때문에 만약에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이거 가지고도 걸고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일단 무역법 222조로 먼저 시작을 한 다음에 그 150일 안에 이제는 무역법 301조가 아마 발동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나라도 제재 대상에 들어올 수도 있다. 뭐 가능성은 아예 없다라고는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이런 점들도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상호 관세는 이제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일단 상호관세 없어지죠. 일단 그러니까 위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전세적으로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최애국 대우가 있습니다. 예. 최애국 대우는 사실 우리는 한미 FTA 때문에 이게 제로였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최애국 대우 플러스 이번에 무역법 122조에 15% 관세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이제는 지금 이제 관세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최애국 대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한미 FTA 때문에 0% 관세예요. 그럼 우리는 최종 해봤자 15%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일본과 비교해 보면은 일본은 사실상 통틀어서 그동안 상호관세로 15%로 약속을 한 상태거든요. 예. 근데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럼 일본이 기존적으로 갖고 있던 자동차로 보면 한 2%의 원래 관세가 있습니다. 거기에 15%가 얹혀지는 거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럼 우리보다 이제 2% 정도의 관세가 더 나갈 수밖에 없어요. 2에서 3%.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만약에 이대로만 된다 그러면 저는 뭐 상대국에 대비해서 뭐 무역 경쟁국이 일본과 대비해서 유리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일단 시나리오 중에 하나고요. 일단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모니터링을 강화했던 것처럼 미국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이 법에 대해서 무역확장법 223조도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품목 관세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무역법 122조에서
더 끌고 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가 아마 조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좀 미지수가 좀 남아있는 것 같다.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대로만 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뭐 불리한 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해 주신 그 미지수인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건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이제 돌발 행동을 자주 하잖아요. 앞으로 혹시나 반도체 기습 관세를 내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희박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반도체 관세를 만약에 이거 보면 품목 관세로 하는 거거든요. 예. 무역 확장법 232조에서 품목 관세로 가는 건데 만약 그렇게 된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미국의 IT 기업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특히 뭐 낸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D램이라든지 HBM 거기에 관세를 물는다? 뭐 IT 기업에서는 초토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예. 무엇보다 일단 미국도 물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짐이 느껴지고 있어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또 관세를 때린다 그러면 또 물가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좀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저는 반도체 쪽에서는.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또 한편으로 본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3,500억 달러에 대해서 투자를 약속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계속 딜레이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싫겠죠. 그러면 위협용으로 무역 확장법 232조 반도체 품목 관세 한다라고 이게 위협은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 용도로 아마 쓰일 수는 있었어도 실제적으로 물가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박 때문에 그게 미국 입장에서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실제적으로 시효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를 넘어서 우리 기업 전반에는 어떤 타격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상황을 보면은 섹터별로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 관세인데 이게 뭐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25%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반도체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미지수다. 그래서 좀 뭐 안심하기는 이르지만 그래도 이제는 이번에 15% 관세에서 좀 벗어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의약품 같은 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의약품은 무역 확장법 232조에 지금 조사가 개시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사가 작년부터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거의 1년짜리예요. 그래서 1년 안에 아마 이제 뭐 결과가 보고서가 나올 텐데 이거에 따라서 또 관세가 책정될 가능성도 또 있고 그래서 이게 섹터별로는 좀 갈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주력을 하고 있는 자동차나 아니면은 반도체는 그래도 지금 상황으로는 좀 우리가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이번에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우리 제품들이 더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던데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이제 최애국 대우 관세랑 그다음에 이번에 얘기했던 무역법 122조 15% 이게 합쳐지는 거거든요. 지금이 이제 관세가 되는 거는 상호관세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최애국 대우가 국제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는 FTA 때문에 0%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15%인데 우리는 일단 15%. 일본은 원래부터가 2%, 3% 관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좀 관세율이 좀 더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무역협회가 얘기했던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일단 이대로만 간다 그러면 우리가 뭐 불리해지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는 보고 있는 거고.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쭉 간다는 게 이제는 지금 시나리오인데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50일짜리거든요. 그러니까 150일 이후에, 그러니까 5달 후에는 분명히 이제는 무역법 301조를 들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품목 관세로 더 늘릴 수도 있는 거고, 그 미지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거에 맞춰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아마 구조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청와대 쪽에서도 이번에 이제는 위법 판결에 나왔을 때 계속적으로 시장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얘기한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얘기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이냐 봤더니 오늘 시장이 5,900선을 지금 돌파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게 관세 때문에 뭐 올랐다, 아니 관세 때문에 떨어진다, 뭐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일단 시장에서는 우호적으로 봤어요. 일단 위법 판결이 나왔을 때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성장의 기조는 계속 이어갈 수 있다. 불확실성이 하나 사라졌다. 그러면서 이제는 위법 판결이 나오고 나서 3대 지수 다 올랐거든요. 그다음에 장기채 금리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이 좀 가파라졌는데 그 뜻은 뭐냐면 일단은 물론 뭐 장기 금리가 올랐던 이유는 미국의 이제 국채에 대한 매력도가 좀 떨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있고 재정 지출에 대해서 지금 아마 미국 정부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는 지금 관세를 받아서 이 관세 가지고 사실 그동안의 재정 적자를 메꾸려는 계획이었고 메꾸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이 관세를 못 받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정 지출에 대해서 그럼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에는 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 국채 발행 많아지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질 거다. 그래서 금리가 올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복합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단 우호적으로 봤지만은 채권 금리가 계속적으로 장기채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에는 제가 봤을 때 관세 이슈보다는 오히려 반도체 이슈가 더 크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을 좀 코스피를 이끌고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의 장은요. 확실히 이제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판단해 보고 만약에 반도체 업황이 물론 지금 슈퍼사이클 탔지만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는 AI 쪽에서 불안감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다 그러면 순식간에 또 꺼질 수도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반도체에 날개를 단 건 좋은데 이게 네. 너무 또 반도체만 쏠리지 않았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삼성전자가 올해 들어와서 59% 올랐습니다. 아마 지금 삼성전자 들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고민이 되실 거예요. 팔아야 되나, 더 들고 예. 있어야 되나 라고 이제 많이 고민하실 텐데 그 정도로 지금 반도체 업계가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를 이끌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합산해서 본다 그러면 시총이 한 35%가 넘어가요. 예. 영향력이. 그 정도로 지금 코스피에 강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장기 전망이 좋아질수록 코스피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반대로 장기 전망이 만약에 꺾인다 그러면 코스피는 당연히 영향받아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뭐 당연한 흐름이고요. 오늘의 변동폭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초반 잘 오르다가 다시 꺾였다가 다시 오르고 있는 이런 모양새를 본다 그러면 확실히 이런 반도체 업황에 의해서 코스피가 지금 출렁이고 있는 부분이고 지적하신 대로 쏠림 현상 때문에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그거예요. 그럼 반도체 업황이 정말 꺾일 거냐? 라고 봤을 때 지금 상황은 꺾이는 분위기는 분명히 아니다. 예. 예,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지금 300조 원이 넘어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목표 주가를 계속 높게 잡고 있는 증권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예. 현황을 본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은 아직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주요 증권사들이 코스피 목표치를 올해 7천 후반까지 높여서 잡고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거 증권사 리포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높게 책정을 하겠죠. 그래서 뭐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는 5,900선까지, 뭐 한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7,200선, NH투자증권은 7,300선까지 이제 잡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밴드를 계속 상향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최고 지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저게 뭐 불가능하다라고는 이제 말씀을 못 드리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빨리 5,000P가 될지도 몰랐고 이렇게 예. 빨리 5,900선 거의 근처까지 갈 예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우리나라의 이 영업이익들이 기업들, 상장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과감하게 추정치를 올리지 않았을까라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 실탄이 충분해요. 예탁금도 거의 95조 원 정도 되고 신용유자 잔고도 거의 30조 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예. 이런 거 봐도 실탄은 지금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많은 전문가들이 더 올라갈 밴드를 상향시키는 거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시나 비투는 아니다. 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신용유자 잔고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심리가 이런 거예요. 내가 조금 더 투자했다면, 그러니까 이윤이 나왔는데 내가 조금 더 투자했다면 더 많은 이윤을 봤었을 텐데 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는 비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 상황이 갑자기 꺾이면 또 무섭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비투는 좀 지양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해보겠고 하나만 더 이제는 시장에서 재밌는 포인트는 이제 부동산 시장은 규제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결국에는 다주택자들 물건 팔 겁니다. 그러면 그 돈 막대한 몇십억의 이제 차익이 생겼을 텐데 그 돈 어디로 갈까가 지금 시장의 관심사거든요. 어디로 갈까 본다고 그러면 확실한 투자처가 있어요, 지금. 예. 정부가 막 밀고 있는 확실한 투자처가 코스피 코스닥입니다. 이쪽으로 만약에 흐른다 그러면 지수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좀 재밌는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우리 전망은 이제 핑크빛이 많은데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9조 원이 넘는 금액을 순매도했는데 왜 이렇게 파는 걸까요? 첫 번째는 역시나 차익 실현 매물인 것 같아요. 일단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고 특히
외국인들이 투자했을 때 우리나라의 스몰캡, 그러니까 중소주 안 봅니다. 외국인들은 다 대형주만 보거든요. 예. 대표적인 게 반도체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근데 그동안 많이 올랐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은 지금 고점에서 이제는 좀 매도를 하시는 외국인들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 좀 많다.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에서 양 시장에서 모두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냥 포지션을 바꾸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일단 이것도 이제 차익 실현 매물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점을 봤을 때 포지션을 정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윤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본다 그러면 AI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은 미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은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이제 매도세를 크게 던지고 있고 그게 워낙 비중이 크다 보니까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빠지고 있는 모양새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는 거죠. 도대체 외국인은 빠지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요. 그럼 누가 메꿔주느냐? 개인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계속 돈을 싸들고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희 와이프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갑자기 삼성전자 주가 사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친구인데 갑자기 주식을 하겠다는 거죠. 그 돈이 다 어디 났을까? 결국에는 이제는 예적금 빼서 들어가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과열되고 있고 뜨거운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고 계속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 빠져나간 걸 메꿔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이 시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빠질 때는 또 무섭게 또 빠지거든요. 왜냐하면 조금만 이제는 하락세가 나오면 무서우니까 또 확 빼십니다. 예. 그래서 이게 또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는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서 공기가 무척 탁했습니다. 황사가 동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지금은 대부분 양호한 대기질을 회복했는데요. 다만 충남 지역은 낮 한때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쪽을 중심으로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이 비상입니다. 대형 산불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인 함양을 비롯한 경남 지역은 누적 강수량이 역대 최저 두 번째에 해당할 정도로 건조하고요. 그 밖의 지역도 서울 등 일부 수도권과 영동, 영남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 만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5도, 광주 11도, 대구는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건조함을 달래줄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수요일 낮부터는 날이 다시 포근해질 전망입니다.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나타났지만 낮 동안에는 기온이 제법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